킨케이드는 그 모든 것을 5단어로 표현했다. 프란체스카는 윈터셋의 학생들에게 예이츠에 대해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쓴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는 킨케이드가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예이츠를 선택했다. 풋볼 게임 휴식 시간이면 연주를 하는 고교 밴드처럼 마음이 통통 튀는 10대들에게는 예이츠의 그런 특성이 잘 먹히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들의 시에 대한 편견, 사춘기 소년들이 갖는 불안정성을 예이츠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태양은 황금사과라는 식구를 읽을 때 옆에 앉은 남학생을 쳐다보며 양손으로 여자의 가슴 모양을 만들어 보이던 매튜 클라크가 떠올랐다. 그들이 키득대자 그들과 함께 뒷줄에 앉아있던 여학생들이 얼굴을 붉혔었다. 그 학생들은 평생토록 그런 태도로 살리라. 프란체스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낙심했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다정하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설 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고독을 느끼곤 했다. 메디슨 카운티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문화적인 척박을 벌충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이곳은 아이들을 키우기에 참 좋은 곳이지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프란체스카는 그러면 이곳이 어른들이 자라기에도 참 좋은 곳인가요? 라고 반문하고 싶어졌다. 의식적으로 계획하지도 않고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풀밭을 몇백 야드나 걸어갔다가 방향을 돌려 다시 집 쪽으로 향했다. 울타리를 넘을 때 어둠이 내렸다. 이번에는 킨케이드가 그녀를 위해 철망을 잡아 내려주었다. 그녀는 브랜디 생각이 났다. 브랜디가 있어요. 아니면 커피를 드시고 싶으세요? 2가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풀밭을 둘러싼 지역 안으로 들어와 밭에 설치한 가로등 옆을 지날 때 그녀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프란체스카는 자기 목소리의 그 무엇인가 때문에 걱정스러웠다. 그것은 나폴리의 카페에 앉아 터뜨리곤 하던 웃음기 묻은 소리였다. 이가 빠지지 않은 글라스 2개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가 빠진 글라스가 그의 생활의 일부분임이 분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이번에는 완벽한 글라스로 대접하고 싶었다. 브랜디잔은 찬장의 뒤쪽에 거꾸로 놓여 있었다. 브랜디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잔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발을 모으고 팔을 쭉 뻗어 글라스를 꺼내려고 했다. 이슬에 젖은 청바지가 그녀의 몸 아래쪽에 찰싹 달라붙었다. 킨케이드는 아까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다시 오랜 욕망이 밀려들었다. 그녀의 머리칼은 어떤 감촉일지 궁금했다. 배워서 알게 된 모든 것에 배치되는 오랜 욕망. 수세기에 걸친 문화에 의해 적절하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문명인의 엄격한 규칙에 배치되는 욕망.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애썼다. 사진이나 길, 지붕 있는 다리 같은 것. 지금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빌어먹을 오랜 욕망이 표면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그런 욕망을 꾹 누르면서 카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프란체스카는 그의 눈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그의 눈길이 조심스러웠고 적나라하지 않았고 뻔뻔스럽지 않기는 했지만 그 잔에 브랜디를 한 번도 따러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차렸음을 그녀는 감지했다. 또 그가 아일랜드 사람다운 비극적인 감각으로 뭔가 공허감을 느낀다는 것 또한 그녀는 알았다. 연민이 아니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연민은 아니었다. 어쩌면 슬픔. 프란체스카는 그의 마음속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혹시 이런 식구를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열지 않은 술병, 그리고 빈 술잔. 그녀는 그것들을 찾으려 손을 뻗었네. 아이오와의 미들강 북쪽 어느 곳에서 나는 그녀를 보았네. 아마존을 보았던 눈으로, 대상이 먼지를 휘날리는 실크로드를 보았던 눈으로, 아시아의 하늘을 보았던 눈으로. 프란체스카는 브랜디병 제일 위에 붙은 아이오와주의 인지를 찢으면서 자신의 손톱을 내려다 보았다. 손톱이 더 길고 정리가 잘 되었으면 싶었다. 농사를 짓는 생활은 손톱을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식탁 위에 브랜디와 잔 2개가 있었다. 그녀가 커피를 끓이는 사이 킹케이드는 병을 따서 잔에 적당한 양만큼 따랐다. 그는 저녁 식사 후에 브랜디를 대접해 본 경험이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얼마나 많은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많은 흐릿한 조명의 거실에서 이렇게 술을 따러 보았을까 궁금했다. 몇 명이나 되는 긴 손톱의 여자가 브랜디 잔을 들고 그를 마주 보았을까. 둥글고 푸른 눈을 지닌 여자, 길쭉한 갈색 눈을 가진 여자. 그런 여자들과 외국에서의 저녁을 보냈을 것이다. 그 사이 정박한 배는 해안에서 흔들리고 물살은 항구에 찰랑였겠지.
부엌 위의 전등이 커피와 브랜디를 마시기에는 지나치게 밝았다. 리처드 존슨의 아내 프란체스카 존슨이라면 전등을 그대로 두었으리라. 저녁 식사 후에 초원을 산책하고 소녀 시절의 꿈을 지닌 여자 프란체스카 존슨이라면 불을 꺼버렸을 터였다. 촛불을 켤 수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이 되리라. 그러면 그가 자칫 오해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 위의 작은 전등은 켜고 머리 위쪽의 등은 껐다. 여전히 완벽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아까보다는 더 나았다. 킹케이드는 어깨 높이만큼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고대의 저녁과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의 건배. 무슨 이유에선지 그 말을 듣자 프란체스카는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잔에 잔을 부딪혔고 고대의 저녁과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의 건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가볍게 미소만 지었다. 두 사람 다 담배를 피우며 아무 말 없이 브랜디를 마시고 커피를 마셨다. 들판에서 꿩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개가 마당에서 2번 짖었다. 모기떼가 식탁 근처의 방충망에 달려들었고 나방 한 마리가 본능적으로 싱크대의 전등에 현혹되었다. 여전히 무더웠고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리고 습기 찼다. 로버트 킹케이드는 약간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셔츠의 제일 윗단추 2개를 잠그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가 프란체스카를 직접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초 감각이 그녀를 더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시선이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했다. 그가 묘한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있어서 풀어제낀 셔츠 단추 사이로 가슴 제일 윗부분이 보였다. 피부에 작은 땀방울 몇 개가 맺혀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기분이 좋았다. 옛날에 느끼던 기분, 시와 음악적인 기분. 그러나 이제는 그가 가야 할 시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냉장고 위의 시계가 9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파론 영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프란체스카는 그것이 AD 3세기 로마의 순교자를 기리는 노래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음악과 맹인들의 수호성자를. 그의 잔이 비었다. 그가 창문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리자 프란체스카는 브랜디병을 들고 빈잔을 향해 몸짓을 해보였다. 킹케이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새벽에 로즈먼 다리에 가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는 것이 좋겠군요. 그녀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실망스러웠다. 마음속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 그래요, 제발 가줘요. 브랜디를 좀 더 마셔요. 그대로 있어요. 파론 영은
그녀의 감정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다. 싱크대 위의 나방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로버트 킹케이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서 왼쪽 어깨에 배낭을 둘러매고 다른 배낭은 아이스박스 위에 놓았다. 프란체스카가 식탁을 돌아 나왔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손을 마주 잡았다. 저녁 시간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산책도요. 모두 다 멋있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프란체스카, 브랜디를 찬장 앞쪽에 보관해 두세요. 조만간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그의 말에 화나지 않았다. 그는 로맨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그럴듯한 말로 그것을 표현했다. 그녀는 그의 부드러운 말씨 속에 담긴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부엌벽에 대고 소리쳐 회반죽에 이런 말을 새기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녀도 몰랐다. 제발 리처드 존슨,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라고. 그녀는 그를 따라 트럭이 서 있는 곳까지 나갔다. 킹케이드가 물건을 차에 싣는 사이 그녀는 그 옆에 서 있었다. 개가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 트럭 주위를 킁킁대고 다녔다. 잭, 이리 와. 프란체스카가 날카롭게 속삭이자 개는 그녀 옆에 앉아서 숨을 헐떡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몸 조심하시고요. 킹케이드는 이렇게 말하고 트럭 문 옆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곧이어 운전석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다. 그가 낡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자 차가 쿨렁쿨렁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창문에 몸을 기대고 씩 웃으며 말했다. 엔진을 조정해야 될 것 같군요. 그가 클러치를 밟고 차를 뒤로 뺐다가 다시 기어를 바꿔 가로등 아래 마당 쪽으로 차를 몰았다. 어두운 집 앞길로 들어서기 전에 그는 왼손을 창밖으로 내밀고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다. 트럭이 집 앞길로 들어서자 그녀는 다름질 쳐서 어둠 속에서 트럭 뒤의 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버트 킹케이드는 간선도로에서 좌회전해서 윈터세 쪽으로 향했다. 그 사이 여름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나지 않는 번개가 쳤고 잭은 천천히 뒷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떠나고 난 후 프란체스카는 화장대 거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섰다. 아이들을 출산했지만 엉덩이는 겨우 약간 처진 정도였고 가슴은 여전히 아름답고 단단했다. 배는 약간
약간 동그란 편이었다. 거울로는 다리를 볼 수 없었지만 아직도 각선미가 괜찮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리 면도를 더 자주 했어야 했지만 별로 신경 쓸 것 없는 일이었다. 리처드는 어쩌다 한 번씩만 부부 생활에 관심이 있었다. 두어 달에 한 차례 정도였지만 초보적이었고 감동도 없었다. 그는 향수니 면도니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적당히 얼버무리면 되니 쉬운 일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프란체스카는 무엇보다도 사업 동업자였다.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감사히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또 하나의 내가 살랑거리며 소리를 냈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녀는 또 다른 자아에 의해 압도당하고 싶었다. 넋을 잃고 껍질이 벗겨지길 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조차 아주 희미할 뿐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다시 옷을 입고 부엌 식탁에 앉아서 깨끗한 편지집 한쪽에 편지를 썼다. 그녀가 포드 픽업이 세워진 곳으로 가자 잭이 따라왔다. 프란체스카가 문을 열자 잭이 올라탔다. 걔는 조수석으로 가서 그녀가 트럭을 헛간에서 빼내자 창밖에 머리를 내밀었다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집 앞길을 내려가 시골길 쪽으로 우회전했다. 로즈먼 다리는 어두웠다. 하지만 잭이 앞서 달려가며 사방을 살폈고 그녀는 트럭에서 가져온 손전등을 가지고 걸어나갔다. 프란체스카는 다리 입구 왼쪽에 쪽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갔다.